2023년 7월 홋카이도 삿포로 스스키노 번화가에 위치한 호텔에서 직원 카구야는 평소처럼 체크아웃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층의 한 객실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기척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일상은 아주 조용하게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아웃 직후의 객실은 어느 정도 어질러져 있기 마련이지만 이 방은 오히려 이상할 만큼 정돈돼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서둘러 흔적을 지워낸 것 같은 무거운 기분 나쁜 공기가 방 안에 고여 있었죠. 그렇게 카구야는 조심스럽게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신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고 두근거리는 심장만이 호흡을 대신했었죠. 욕실 한가운데에는 웅크린 자세로 머리가 절단된 시신 한 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 새벽 복도 CCTV에서도 석연치 않은 장면들이 확인되었죠. 조용히 혼자 체크인한 남자와 사라지듯 호텔을 빠져나간 두 개의 그림자. 서로 맞물리지 않는 퍼즐 조각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기게 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 스스키노의 호텔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카구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단순한 사고나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죠. 욕실 내부에는 피가 거의 남지 않았고 바닥에는 물을 끼얹어 흔적을 지운 형태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절단된 시점은 사후 훼손으로 확인되었죠. 경찰은 즉시 호텔 복도와 주변 CCTV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밤 10시 25분 브라운 슈트를 입은 피해자는 혼자 호텔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약 10분 뒤 또 다른 영상이 포착되죠. 흰옷을 입은 사람이 캐리어를 끌며 피해자와 같은 객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체크인 이후 정확히 4시간 후 새벽 2시경 또 다른 실마리를 담은 영상이 발견됩니다. 어딘가 다급하게 호텔 밖으로 나가는 두 사람. 한 명은 흰색 계열의 상의를 입었고 다른 한 명은 검은 옷과 검정 마스크를 착용했었죠. 그리고 캐리어와는 별도로 등을 크게 부풀린 가방까지. 즉 새벽 2시경 브라운 계열을 입은 사람은 영상에서 찾을 수 없었죠. 그런 경찰은 캐리어 및 가방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있을 것으로 확신했고 CCTV에 포착된 무명의 용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지 3주 뒤 7월 24일 경찰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확보한 용의자의 이동 동선과 신원 추정을 근거로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현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성인 다무라 오사무와 그의 딸인 다무라 루나를 살인 및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아내였던 다무라 이로코도 같은 이유로 체포하게 되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족 공범살인이라는 헤드라인은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호텔에서 사라진 피해자의 잘린 머리는 다무라 일가의 자택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신체 일부는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범행 도구에 사용했던 도구들까지 추가로 확보되었죠. 그러나 이들의 검거가 사건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전개를 살펴보면 두 가지 핵심 의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피해자와 루나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 스스키노 지역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게 되죠. 당시 서로 호감을 보였고 이후 여러 차례 호텔에서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해외 매체는 피해자가 크로스드레싱을 즐겼다고 보도하며 두 사람이 성소수자 문화가 활발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다만 이 정보는 공식 수사 기록이 아닌 언론 보도에 기반한 것이며 일본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다무라 가족은 피해자가 성소수자로 위장해 루나에게 접근했고 성폭행 및 협박과 스토킹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신고 기록이나 메시지를 담은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죠. 경찰 역시 동기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법정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루나의 관계는 사건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다무라 가족이 절단된 머리를 집으로 가져간 이유입니다. 검거 후 경찰은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지만 가족 세 사람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누가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 서로 번복했을 뿐이었죠. 그런 경찰은 어느 진술도 결정적 근거로 삼을 수 없었고, 결국 머리를 집으로 옮긴 이유는 불명으로 결론 내리게 되죠. 그리고 끝으로 2025년 재판에서 밝혀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루나가 단 2초 남짓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을 9차례 찔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공격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지만 살인 동기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 시신 훼손과 사후 행동만이 남게 되죠. 왜 그녀가 이토록 과격한 공격을 가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만에 드러난 이런 일면적인 조각의 일부처럼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은 과연 언제가 될까? 삿포로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수살인 사건. 전모가 밝혀진 듯 보이면서도 핵심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잔혹한 살인 이후 이어진 이해할 수 없는 사후 행동들, 그들이 주장한 보복의 서사와 끝내 드러나지 않은 동기까지. 그렇게 결국 다무라 일가가 숨기려 했던 진짜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기묘한 사건을 기록하는 희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